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두 의원님? 예, 뭐 저녁에 만나서 네. 좀 아마 최장시간 당선인과 대통령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죠, 아마. 네. 예, 저 민주화 이후로 뭐 길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제일 급한 게 지금 추경 문제입니다. 추경. 네. 이 추경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지만 이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또 여당의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만일 안 되겠다 그러면 5월 10일 이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그 치명률도 높고 사망자 피해가 아주 확산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하려면 현직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빚을 늘리지 않고 세출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특히나 더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차피 이만 불거진 문제니까 그 용산 이전 문제, 사무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그 대목에 조금 공감을 표시하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예산과 계획을 살펴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난다라는 것은 뭐 신구 권력의 만남 이걸 떠나서 저는 이제 역사의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만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지금의 산적한 문제들의 해법들을 제시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이 두 분에게 역사의 어떤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겠고요. 국내적으로도 산적한 문제가 많고 대외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위기의 파고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이제 물꼬를 떴고요. 19일 동안 못 만났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또 불편했습니까? 네. 이제 다시 좀 만나면서 여러 얘기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의한 추경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어떤 안을 내놓을지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용산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좀 알려주고 예산 문제도 좀 밝히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녁을 같이 먹고 뭐 반주도 같이 하신 것 같고 또 얘기도 길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눴겠죠. 좀 네. 불안감은 약간 또 거치는 것도 같습니다. 인수인계가 잘 돼야 그 다음 정권이 그 순조롭게 또 출발할 텐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아무튼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특별한 일 없어요? 괜찮습니까? 생각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어제 사실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큰 어떤 그 뭐랄까요 좀 난기류랄까 이건 조금 이제 해소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추경 문제인데 이건 뭐 대통령과의 협력을 당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은 지난 1월 달에 왜 처음에 추경했을 때 무슨 부채를 35조 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기재부가 아주 정책을 하고 대통령도 편을 들어주지 않고 해서 못했는데 지금 뭐 우리가 빚을 더 내자고 하면은 기재부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국가 부채가 심각해서 신용등급 평가도 우려되고 있고 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출 조정을 좀 하자. 우리가 이 예산을 짤 때는 그 코로나 극복을 전제로 많이 짰던 예산인데 지금 오미크론이 최극성 시기 아니냐. 그러니까 5월까지 기다리기 너무 늦다. 그냥 4월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력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한 400조, 500조 남아있는 그건 500조 이상 남아있겠죠. 이 예산을 부처별로 조금 순위 조정을 하면은 한 33조만 더 하면 됩니다. 이게 지난번 17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데에서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인수위가 사실은
5월달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추경이 안 되면은 우리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추경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재원 마련을 할 때 지금 얘기하는 이제 세출, 지출 구조 조정을 네, 통해서 네.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50조를 마련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세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예산에서 이만큼 빼서고 저 예산 빼겠다고 하는데 국가의 예산이라는 게 촘촘히 짜져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직적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최영두 의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4대강 사업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도 지출 구조 조정을 했어요. 예산에 네. 대한. 예. 그래서 빼냈더니 그 당시 15조 원이 필요한데 긁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7조인가 8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수자원공사한테 8조 빚짐에서 마련해라. 이렇게 네. 해서 4대강 사업을 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30조 원 이상 마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내세운 걸 보면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극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정을 연구한 사람이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만 마지막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출 구조조정, 지출 구조조정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수위에서 국채 발행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만님께서 윤석열 당선인 국채 발행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국채 발언은 이게 지금 우선에 홍남기 부총리하고 정부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지금 이 전 정부 들어서 600조 하던 국가부채가 1020조가량 늘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그 국제 그 IMF라든가 이런 데 걱정하는 것도 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이 선진국이 낮다고 하지만 네. 부채 증가 속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재정 당국으로서는 4월 말에 지금 방문하는 S&P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채를 지금 발행할 경우에 국채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인상은 시중금리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한 사정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특별히 재정 건전주의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당내에 지금 뭐 송원석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유승걸 의원 또 지금 인수위가 있는 우리 그 의원님들이 예산 차관 출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맡겨준다면 진짜 재정도 협력해서 예산을 한번 짜보자는 것이고 그 불용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우리 특히 문체위 같은 데 보면은 쿠폰들이 있었어요. 그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인데 코로나 확산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떻게 쿠폰을 뿌립니까? 이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지금 국가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선순위가. 그런 의미에서 30조 정도의 그는 충분히 정부와 우리 여야가 협력을 하면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빚도 안 내리고 지금 당장 다급한 벼랑 끝에 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업종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이제 충분히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것들을 염려하고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몰아치면서 뭐를 했냐면 모든 나라가 확대 재정 정책을 했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여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그러면 그 국가 재정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떤 세목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라는지가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렇게 지출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들이. 아, 근데 그거는 예산 편성권이었기 때문에 아니. 구체적인 거 가지고서 아니 예를 들면 예산 협의를 편성권이 아니라 해봐야죠. 지금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예, 그러면 예, 차기 예. 정부가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30 몇 조를 지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선언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차기 정부에 있다고는 책임성이 있는 건데 그 책임성이 아니에요. 있는 말을 그렇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 한번 살펴보시면 같이 할 수 있고 예산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금 올해 뭐 하겠다고 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1, 4분기 다 날아갔습니다. 1, 4분기 때 예산 집행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피해는 엉뚱한데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자 지금 남은 예산이 600조를 하면은 30조면 이중 5%입니다.
각 부처별로 5%를 수준 조정합시다. 그리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당긴다든가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지금 선진국인 확대 재정했다가 축소 재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기재부와 행정부도 지금 내년 예산을 짤 때 10% 축소하라고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네네. 부채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고 정말 예산 수준을 조정하자. 정말 이제 마른 수군도 짜보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수열님께서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됩니다. 국채 발행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세출 조정을 분들 하겠다는 겁니다. 네. 8198님께서 온 나라가 어려운 이 시국에 문윤 둘이 만나서 비싼 쇠고기에 포도주 먹고 잘하는 짓이다. 보리차 한 잔 놓고 나라 걱정하면 좀 좋겠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맞는 말인데요. 저는 꽃값도 공개 안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문제 되겠습니까? 저는 소고기 많이 먹고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소고기값이 문제겠습니까? 자, 옷값이 문제죠. 옷값이 문제라고요? 박성준. 최영도 의원님. 그거 난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안 하니까 국민들 의구심이 커져가지고 너 국민의힘 국회의원 뭐 하냐고 우리 지역에서 여러 번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그냥 옷값 때문에요? 청와대에서 네. 아니 저 대통령 부인의 옷이 뭐 이렇게 많다 그러는데 주가 조작 잘 밝히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밝히시고. 네, 밝히시고. 자 이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할 때 하고요. 그렇게 아무튼 좀 이렇게 해라. 아니죠. 아무튼 저희가 괴롭습니다. 이걸 우리 이제 여당이 되는데 못 밝히는데 이거 뭐 좀 지나면은 그냥 15년 동안 묶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청와대에서 시원하게 밝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전상에서 어떤 필요 지출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이제 지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도 법원에서 밝히라 그랬는데 안 밝히고 있어요. 아니 그건 또 관련된 그 특수 집행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서 다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특수 집행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가 특수 이제 활동비죠. 특수활동비가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전 부처에 있죠. 네, 그래서 전부처가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까요?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사 다 했는데 추미애 장관 때 조사 다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래, 그건 청와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법적 절차라고 하는 것이 미비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최영도 의원님 네. 역대 청와대 특활비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요. 특활비의 문제 전체가 아니고 그건 뭐 대통령이 있었던 외교하면 이제 외교관관에 가면 외교공간에 대해서도 뭘 하게 되는데 네. 이 문제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옷값은. 그 특활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청와대에서 결심해서 하면은 국민들이 가볍게 의혹을 해소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 큰 의혹만 치고 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최영대 의원님이 그렇게 의혹 제기하면서 아니 법원에서 뭐 해라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 현 정부에 대한 부분을 그거는 뭐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시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알아서 하시고 이제 네? 뭐 그런 걸 아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쇠고기 문 갖고서 지금 이렇게들 그 비싼데 그 먹느냐고 하는 판국인데 그 여론을 들으니 문득 청와대가 좀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457년 아이고 시끄러워라. 최영도 의원님 우리 속 시끄러운 일 신경 쓰지 말고 최영도 의원님 창원시장이나 경남도지사 그거나 빨리 밝히세요. 창원시장 나가세요? 아닙니다. 아니고 경남지사 나가세요? 아닙니다. 저는 뭐 초선에 그런 깜도 아니고요. 이건 뭐 지금 창원시가 특례시고 네. 저 경남은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대통령 경선 방식에 의한 네. 그 국민 50% 당원 50%에서 경선에 따라서 경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경남지사 예. 국민의힘은 누가 지금 유력합니까? 지금 현역 의원도 있고 전직 의원도 있고 있죠. 그 이름을 밝히는 것은 제가 그렇습니까? 예. 아니 뭐 거론되는 사람들은 얘기하면 되는 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론되는 이야기했어요. 네. 박성준 의원님 네. 서울은 누가 나옵니까 민주당은? 서울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거론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뭐 과거에 뭐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 또 지금 박주민 의원이 나오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 새물결 대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아직 가능성이 있고요. 근래에 또 이제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수도권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을 빼앗겼을 경우에 차기 대선 구도, 차기 총선 구도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전국도 마찬가지고요. 향후 전국에 가장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지금 현 시장과 경쟁 구도를 통해서 꼭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것이죠. 절박한데 네, 가장 경쟁력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송영길입니까? 송영길 대표도 저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후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송영길 대표의 경력을 보면 국회 5선 의원이고요. 또 인천시장까지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에서도 뭐 모든 직을 다 했고 마지막 당대표였고 선대위를 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특히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유연한 실용주의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였냐면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에 부동산 문제가 워낙 큰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잘 대응해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완화라든가 재산세 완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용적률 완화 500%까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공급 정책과 세제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안들을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안을 갖고 있는 후보였고 또 하나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현 시장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배짱은 뭐냐면 정치적인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건데 누구나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배짱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영님께서 누가 나와도 안 된다. 서울은 국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우리 이번에 꼭 그렇게 민주당이 하시면 안 되고요. 임대차 3법에서 아마 핵심적인 관점을 찾으십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보유세 뭐 그러셔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결정적으로 서울의 민심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 우리 7월에 재작년 7월이죠. 그 당시에 윤희숙 의원이 전세는 없어지고 전세값은 폭등할 것이다. 나는 임차인다 하면서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라 그랬는데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집 가질 희망도 없고 월세 소장농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세 드라인 나가지고 전세값이요. 지금 무려 2년간 24%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 오르니까 이제 우리 새로운 사람들 집 못 사니까 매달 200만 원씩 주는 그 박주민 의원이 200만 원짜리 세입체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세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영원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뭐 서울시장 후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다 열려 있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 60일 전에 주소를 이전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더군요. 그러면 이제 저도 알아봤더니 김동연 후보는 서울이 주소가 돼 있고. 그렇습니까? 예, 이 송영길 저는 의왕이었는데. 전 대표 같은 경우 예? 저는 의왕 사셨어요. 지금은 제가 알아봤더니 서울에 좀 주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확한 건지 확실한지는 모르는데 제가 오늘 취재한 바로는 송영길 의원은 인천으로 돼 있고. 인천이고요. 그러면 변수가 있네요. 진짜 2, 3일 안에 이사를 해야 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면 누가 어디로 나갈지에 대한 것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김동연 후보도 경기지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경제 관료로서 충분한 업적을 만들었고 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많이 했고 또 서울은 이제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호소력 있는 후보로서는 김동연 후보도 좋은 후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아니라 이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각을 세울 수 있는 후보군을 저는 많이 마련하는 게 좋다.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라든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7437님께서 윤희석 의원은요 돈 받는 임차인이었어요. 예. 김종현님께서 용산 이전 맡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임차인 저도 임차인이고 임대인이고 한데 그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임차인이다 임대인이다 한데 임차인을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당시 핵심은 전세가 이 갭 투자의 수단이 되면이라고만 보고 전세를 제약시했거든요. 그러나 시장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전세가 오히려 폭락할 것이다. 그분 얘기는 일리가 있었는데, 근데 국민들이 제가 선거 분석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잊고 있는 게 뭐냐면 2007년 대선 과정에서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 540만 표가 났고요. 그다음에 2008년 총선에서는 그 대세로 서울시에 있는 뉴타운이나 이런 공약을 하면서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으로 총선에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 다 승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지금은 조금 저는 구조가 바뀌었다고 봐요. 과거의 문법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제 해석을 하면 좀 저는 틀릴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은 24만 7천 표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다고 본다고 하면은
누가 더 이제 결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겼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대세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몰고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 맞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민주당이 후보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내세우고 싸운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에 협조해 주시면 아마 좋은 계기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임대차법에 대해서 재개정에 지금 국민의힘은 나선다고 합니다. 김종현님께서 용산 이전 맞겠습니다 하면 서울시장 당선되지 않을까요? 얘기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어렵습니다. 용산 이전은 자, 그 되면 좋을 겁니다. 저는 주진우 앵커가 얘기한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민주당이 하지만 네. 일말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지방선거를 또 승리해야만 민주당이 다음에 우리가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렇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싸워야죠. 네. 잘 싸워야죠. 네. 네. 자, 민주당 박홍근 의원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검 법안도 내놨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피로감이 있고 지금 검경 수사 분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국민들이 바란 것은 어쨌든 매든 꽁이든 매든 무슨 꽁이든 범죄는 소탕하고 부패는 일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최근에 뭐 검경 수사 분리하면서 더구나 검찰한테는 이제 부분적인 수사권만 남겨놨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다 뺏겼다는 것은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기 제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 문제만 하더라도 스스로 공수처가 지금 지난 1, 2년 동안 보여준 행태를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부족함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되면서 이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이제 국정원 네. 개혁이라든가 옛날에 뭐 기무사라든가 이런 개혁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뭐냐면 검찰의 권력이 이제 비대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이제 저는 동의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죠, 그 부분은. 그 권력에 대한 비대화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공수처도 생긴 거예요. 고위공직자 수사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했던 거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사 기소를 같이 하나로 되다 보니까 검찰 권력이 그동안의 권력과 더불어서 계속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간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의 원리에 맞는 거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용납해서는 안 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볼 때 검찰 권력이 워낙 강화하고 비대화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기본 검찰 개혁이 가야 되고 검찰 개혁의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에 개혁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붙일게요.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검찰이 너무 많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한 1년에 한 10건 정도 하면 족하다. 나머지는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미국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FBI 해서 미국도 뭐 기소를 중심으로 가지 이게 뭐 수사를 검찰이 하질 않는다 이러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줄리아니 같은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저승사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검사 출신인데 미국의 DA죠. 이분은 그 월스트리트 금융범죄로 특화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검찰에 맡긴 것도 이런 금융범죄 이런 특별한 것인데 이게 경찰이 어느 날 이제 경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쟁적으로 가겠지만 이게 경찰이 수사력을 키우고 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경찰의 수사 중에 문제는 뭐냐면은 뭐 수사청이 새로 정해서 그렇겠지만 큰 수사에서 많이 멈칫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문제, 권력 범죄, 그건 서양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마니아폴리테라고 해서 깨끗한 순이라는 것도 검사입니다, 그게. 그 권력 부패를 척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검사는 무조건 안 된다. 이게 금수완박이 정도는 아니다.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근데 뭐냐면 아니 검찰의 뭐 수사 기소에 대한 전반적인 틀은 이런 거죠. 뭐냐면 검찰이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좀 유일하다라고 하는 제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분리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검찰의 권력이 수사 기소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법을 만들었던 사람이 뭐냐면 민주적 통제로서의 견제 기능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권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의 권력이 비대화되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건데 지금 공수처 기능도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축소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권력의 독점화 현상이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취지인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인 겁니다. 예. 이게 그 법무수사지휘권도 이유가 있는데 그 좀 남용해서 이번 정부에서 엄청나게 남용을 했습니다. 어떤 걸 하신 줄 압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기 사건 위정 강요죄, 채널A 사건 라임 사건 수사에 대한 총장 보고 또는 관여 금지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그 구속되어 있는 사기꾼의 일방적인 사기 전과자 일방적인 폭로를 근거로 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용된 사료를 보고서 하는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공수처 문제도 공수처가 제대로 잘했으면 좋은 왜 시대에 문제인데. 이런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됐는지를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것이 과거의 권력기관 개혁의 맥락과 가치가 검찰은 이제 국회에 통제에 들어옵니다.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산 통제를 하면서 우리 박 의원님과 제가 사사치 최가박당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보영님께서 지금 윤 당선인 하는 거 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도 같은데요 얘기합니다. 네, 어찌 보는지 지켜보시죠.